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주말에 그 막 노동당 창건 75주년 거기는 좋겠어요. 한 개 정당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야? 100년 정당 이런 건데 여기 이름 안 바뀌고 네. 사람들 깜짝 놀란 얘기 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북한에도 다른 정당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당만 있는 게 아니고 위성 정당이긴 하지만 정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다 노동당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쨌건 75주년 열병식을 새벽에 네. 그것도 12시 넘어가지고 딴 하고 보여줬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뭐랄까요 묘한 느낌 받았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나온 메시지들이 김정은 왜 한번 놀먹였지? 그리고 남녘 동포들 빨리 만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의 군사 억제력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우리를 침략해오면 공격해오면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을 쓸 것이다.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내보낸 건데 그걸 이제 뭐 조선중앙 TV에서 녹화로 항상 해주죠. 예. 그거를 이제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어요. 기자들이 다 보고 그거를 다시 전파를 해주는 이 상태. 저는 되게 묘하더라고요. 기분 되게 묘했어. 어쨌건. 근데 요게 저는 만약에 지난번에 그 피격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좀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 청와대 외교 라인 5명 중에 2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이인영하고 박지원 전 장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번 피격 사건 때 밝혀진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서 교환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며 거기서 온 것 같은데? 까맣지? 요번에 까만 거 안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전 사실 그 이상의 희소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동적인 솔직히 그런 장면이었고 네. 바이든 당선도 사실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여론조사에 영향을 좀, 그러니까 김정은도 미리 정보를 많이 받아보겠죠. 그래서 뭔가 기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 피격 사건이 있어서 더욱 이 남한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을 더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기본적으로 선군 국가라는, 그러니까 군이 우선하는, 군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그런 정책 기조 때문에 열병식을 당연히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열병식이니까 열병식을 가지고 논평을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열병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군의 날이나 뭐 이렇게 개천절이나 이럴 때 대한민국은 왜 열병식을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 뭐 화력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열병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주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열병식을 안 하는 건데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열병식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노동당 창건 기념일 75주년인데 그 기념일에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떤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열병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 사기를 좀 올리는 측면도 있죠. 막 밤에 불꽃놀이 하면서 75를 이렇게 화살로 쏘더라고요. 그거 한국에 있잖아요. 10월 1일 즈음에 하는 불꽃놀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화약으로 보여주는 이 불꽃놀이에 보여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지만 한국은 그걸 이미 드론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75를 숫자를 썼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닌데 이제 불꽃놀이 등을 하기 위해서 화려한 조명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밤에 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공무원 원룸 피격 사건 이것을 크게 의식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화답하는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우리 종전선언 합시다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그 이수혁 주미 대사 같은 경우는 미국도 지금 종전선언 찬성하는 쪽이다.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오히려
반기는 건 사실 종전선언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재 해제겠지만 그 단계로서의 종전선언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종전선언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밑자락을 좀 깔았다고 봐요 일단은. 그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남녘 동포들을 만나는 날이 손 맞잡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이게 기존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른 모습에서 계몽군주의 모습을 봤어요. 아 진짜 계몽군주 아닌가? 아, 똑같은 말 하는데 유시민은 논란이 되고 신민은 논란이 안 되는 아, 나한테 아무 나도 논란을 만들어줘. 안 잡혀갈까봐. 이게 정말 이거 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심리학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쪽의 전문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로 권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져요. 이게 선생님과 제자, 관료와 국민 다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이 나라에서 북한이라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웅적인 대응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정상 국가를 표방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심야 열병식은 우리 광복절 그거 기념식 따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비슷해. 보기에는 비용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간에 하게 되면 그 들어가야 되는 자원들이 몇 곱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동원하고 장비를 서로 맞추고 그 병력들을 운영하는 그 모든 단계마다 들어가야 되는 자원과 노력이 엄청나게 추가되기 근데 때문에 밤에 하는 게 더 아니야. 들어가네요. 밤이 더 들어가죠. 나는 문제는 이 낮에는 태양광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거나 판타지가 안 생기고 밤에 하는 특히나 북한 군인들 줄 맞추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불꽃놀이도 해야 되고 조명 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주는 그 시각적 효과 때문에 일부러 밤에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비용을 아마 밤에 하는 게 더 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기값도 더 들 거 아니야. 조명을 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전기가 모자라는 평양에서.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확실히 낮에 하긴 했는데 이번에 밤에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밤이 훨씬 극적이긴 그죠,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약간 동화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정은이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하니까 저도 울컥해지고 빨리 통일돼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열병식은 소위 말하면 허세예요, 허세.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냐면 허세 부리는 거라고. 우리 인민들아, 우리 절대 침략 당할 일 없어.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이번에 수해내 뭐 해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하면서 그냥 울컥하잖아요. 그거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대장이나 리더가 약한 모습 보이면 눈물 질질 짜는 거 저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로 고마웠던 거죠. 자기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 있잖아. 얼마 전에 평양 시민들 막 10,000명, 20,000명이 저기 함경도 쪽으로 대민 지원하러 막 가면서 이렇게 손흔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실제로 인민들이 날 따라줄까 하는 부분들이 점점 지금 막 집권한 지 5년 이렇게 넘게 10년 가까이 돼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따라주는 인민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것들이 막 힘들게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인민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됐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마스크 안 쓰는 건 정말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바깥 쪽에는요 다 쓰고 있었는데 들어갈 때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안에 있는 사람만 벗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야외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야외에서 그 쇼를 할 때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 실내에서 체조 관람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전원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관리가 됐을 거라고 봐. 그렇지. 일단은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마스크를 일부러 안 쓰는 것은 난 정치적 의도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지. 일부러 안 쓰는 건. 감염 제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오늘 주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그 분석은 이 앞방송에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TV조선이 김정은 위원장의 시계를 그냥 명품 시계를 딱 들고 와서 자, 그 이야기는 명품 전문가 우리 마차님과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은이가 지금 조선일보에 의하면 IWC 이 시계를 찼다. 이것 때문에 지금 까고 있는데 정은이는 IWC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십시오. 네.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아유. 정은이라고 부르면 돼요? 아무리 나이가 더 어리다고. 정은이 저보다 어립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이전에도 그 스위스에서 명품 시계를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수입을 해서 노동당의 간부들한테도 나눠주고 군 사령관부에도 나눠주고 한 몇백 개씩 사서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시계가 뭐 IWC가 막 이렇다 이 시계에 대한 기사는 조중동에서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IWC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돌핀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노출됐던 거를 보면은 가장 비싸다는 파텍 필립도 가지고 있고 뭐 모바도 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도 김정은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2012년 정도에는 훨씬 더 많은 스위스에서 시계를 수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치면은 2억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6년이 지나면서 사실 올해는 확 줄어들었어요. 20분의 1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안 좋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사실 시계 품목은 대북 수출 금지 사치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치품 5개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보석류, 차량류, 그리고 사치성 시계가 꼭 들어가 콕 집어서 그리고 장식용 보석 크리스탈. 그리고 여가용 스포츠용품이 사치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그 그러니까 북한의 이 직원들이 스위스에서 합류하면서 원래는 이거를 그러니까 2012년 정도에 그렇게 많이 가져올 때는 이거를 나눠주는 용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되파는 용으로도 많이 썼다고 해요. 그걸로 외화벌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차고 있는 시계가 이제 IW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하나로 치면 1,45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걸 포커스로 열병식이 아니라 자, 그 네.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완전히 되는데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시계차고 나오지 말라거나 문재인 시계차라는 거잖아요.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거. 단독 인민 걱정에 울컥 김정은 손목 위엔 명품 시계 번쩍.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 아니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또 있겠지만 그러면서 태영호의 그 워딩을 딱 가져오더라고요. 북한 인민의 고난에 눈물 지으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양면성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마 그렇게 어려운 그걸 그 영국 공사에서 준 그 현금으로 준 돈 갖고 튀는 넌 더 나쁜 새끼야 이게. 그러니까 그것보다 몇 배의 돈을 튄 태영호가 태영호 집을 한번 털어보고 싶어요. 태영호는 이것보다 고가의 시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 3, 4년 만에 거의 10억이 넘는 수익을 올린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재테크 능력이 있다면 그런 고가의 물건도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놈들이요. 조선 방간에는요 시계가 얼마나 차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요. 물론 시계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 대한 뭐 그저 태영호 이야기처럼 인민들의 고난에 눈물 지으면서도 시계는 명품 시계 찾다는 말은 사실은 대비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서 명품 시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진짜로 5만 원짜리 문재인 시계 차고 나오면 또 문재인 시계 차고 나왔다고 욕할 거 아니냐고. 굳이 말하자면 저가의 시계를 차고 나왔으면 사실은 명품 시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저가 시계 차고 나오는 쇼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예. 그나마 저가 라인 차고 나온 겁니다. 저가 라인.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만약에 이게 1,500만 원짜리 정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한 3, 4천만 원짜리 차고 나오던 거를 지금 한참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네. 마음은 문재인 시계를 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네. 선물로 보내주고 싶은데 대북 제재 상품이라고 하니까 돌핀도 못 보내주겠네. 안타깝다. 나 근데 더욱 재밌는 건 이야기는 지금도 시계 찬 사람이 있더라. 스마트폰으로 다 보는 시기라 난 손목이 답답해가지고 요거는 시계가 아니고 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그걸 알려주는 제가 워낙 그런 걸 못 받고 저 방송 중에 만약에 진동이 이렇게 울리면 안 되니까 빼고 나면은 야수님 시계 차고 계시네요? 예. 그것도 스마트워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시계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사고리라고 하죠. 그게 뭔데? 싸구려.
나도 사구리. 저런 걸 차고 나와야 조선일보에서는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알아두나요? 그렇죠. 방송의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보고 있다면. 아니 조선일보가 안 보고 우리 방송을 예. 평양에서 어떤 분이 5시만 되면은 유튜브를 켠다는 소문이 있어요. 좋아요도 누른다고. 사과하세요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사과해야 되는 센스. 참 미치겠다. 야, 근데 명품의 세계는 다르구나. 예,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합니다. 어. 그런 걸 외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니 마차님한테 명품 채널 하나 만들려고 내가 푸시를 한번 해보려고요. 명품을 안 가진 사람의 명품을 명품 설명해 방송.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재밌는 거 있더라고요. 이 스위스에 제 친구가 한국에 와 있는데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 이 부품 하는 사람들이 부품을 뭐 예를 들어서 시계 케이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이 시계를 싸게 사서 팔 수 있는 루트를 다 개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장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이용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꼭 정가에 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갈 수도 있잖아. 짝퉁. 예.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라인은 짝퉁이 나오는데 IWC까지 짝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게 별로 1,400만 원 정도는 여러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그렇구나. 다 만들진 않거든요. 그때 그 신천지 이만희도 그런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뭐 고가, 뭐 이런 뭐 명품 시계 이런 거. 그 박근혜 시계. 박근혜 박근혜 시계였군요. 시간이 안 맞는. 헷갈리셨네요. 명품 박근혜 시계. 사퇴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럴 줄 몰랐네. 박근혜 명품 시계. 근데 어쨌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들도 오늘 이수혁 주미 대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모두 서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들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빨리 종전선언이 일단 1차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무원 월북 뭐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이 없으려면 당연히 종전선언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확실하게 좀 끝나야 된다. 대치 관계는 끝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아까도 그 똑같은 논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데 광화문 나가서 집회를 하고 싶으면은 방역에 협조하시고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용해 먹지 않도록 남북관계가 아예 평화적으로 되면 나중에 이용해 먹지 않을 거 아니야. 협조해. 그럼 그러니까 되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뭐 2020년 내에 방문하느냐, 2021년에 방문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시진핑이 오면은 코로나 몰고 오네 또 뭐 그런 식으로 뭐 또 뒤집어 보는 사람들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종전선언을 제대로 하려면 미국만 동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에는 종전 당사자로서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미국, 중국 3국이 동시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싶다는 그 의향 자체를 존중하고 좀 환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코로나랑 연결해가지고 무식한 소리 하는 것들이 근데 있죠. 이게 하원이긴 하고 상원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부 입장은 아니지만은 선거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 15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은 상태여서 사실 이걸 보면은 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쟤네들은 부시였었어요. 그리고 저쪽이 오바마일 때 우리 쪽은 이명박근혜였었어요. 이게 정말로 이 시기 조합이 안 맞는 아다리란 말을 쓰고 싶었는데 안 맞는 상황이었고 근데 저쪽에 클린턴일 때 우리 쪽에 김대중 대통령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쪽이 민주당이 됐을 때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기대를 좀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종전선언이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에서 연설에서 했던 말들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종전선언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